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시험 과목으로 이제 2과목에 해당하죠, 여러분. 증권 분석의 2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출제돼요. 15문제나 출제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룰 내용들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제 증권 분석 얘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증권을 분석한다. 그럼 이제 초과 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분석법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들어보셨죠? 기본적, 기술적.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다루는 걸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할 때도 큰 거부터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경제 분석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경제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시지표 또는 거시경제 지표. 걔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 주냐.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를 들어 이제 한 나라 경제 규모를 GDP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GDP가 증가하면 주가 상승 요인이냐 하락 요인이냐 이런 거예요. 이자율, 인플레이션, 환율, 또 정부 정책, 또 경기 순환과 이제 주가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기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선행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고. 산업, 우리 이제 유망산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유망산업에 속하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석이 있는데 우린 딱 두 가지 다룹니다. 산업의 경쟁구조 분석. 그리고 제품 수명주기 이론에 대입해서 이게 지금 성장 단계의 산업인지 성숙 단계인지 이제 그런 거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기업 분석인데요. 개별 기업에 초점 맞춰서 비율 분석, 시장 가치 비율, 뭐 per, PBR, PCR, PSR 뭐 이런 거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여러분. 적정 주가. 우리는 그 주가 계산하는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방법들이 있냐. 그래서 이제 크게 상대 가치 모형이 있고 잉여 현금으로 모형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냥 약간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기본적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작아요. 여기도 여러분 제가 소개한 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5개나 출제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여러분 좀 처음 하면 까다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산 문제도 날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이제 활용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산식들 외울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기 힘든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분량을 봐봐요, 여러분. 앞에 거에 비해서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작은 분량에서 15개 출제된다는 것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난다는 겁니다. 다 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래도 점수를 많이 따야 되겠다. 대비만 잘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어려웠다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막 뭐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났다 또는 평소에 안 나던 문제가 났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느끼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분량이 작은 데서 15개 나니까 다 예측 가능한. 낫던 게 또 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거 초점 잘 맞추면은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 강의를 쭉 진행할 텐데 같이 공부하는 거 이제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장 들어갑니다. 증권 분석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증권 분석. 자, 먼저 요걸 이제 비교해보고 갑니다. 증권 분석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목적도는 이제 목표가 다르다. 기본적 분석은 좋은 종목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상장 주식이 2,000 종목이 넘어요. 그럼 2,000개 중에서 어떤 게 좋은 종목이냐?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럼 좋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게 거래되는 거 있죠? 이게 기본적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거는 이제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알아야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밸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가 밸류죠? 그럼 뭘 보고 하는 거다? 재무제표. 기업이 작성하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목표가 좀 다릅니다. 타이밍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매 시점 포착.
그래서 차트를 보고 지금 이 주식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딱 두 개예요, 여러분.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치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업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이렇게 이제 수급을 분석하는 거고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거다. 예, 여기에 우리는 주로 이제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자, 이제 교재 맨 앞에 보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 분석 내용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 뭔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그거부터 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 게 주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업 가치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재 가치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기업이 주당 1,000원이 타당해요. 내재 가치는 1,000원인데 현재 시장 가격 주가가 800원이면 이거 싼 거죠. 내재 가치는 1,000원짜리인데 주가가 800원이면 이거 사야 돼요.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왜? 이 8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00원짜리, 700원짜리 가치는 1,000원인데 800원짜리, 700원짜리 이런 걸 골라내는 게 기본적 분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분석 들어갈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군데서 나왔었죠, 여러분. 탑다운은 뭐예요?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우리말로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하향식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식.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고 산업을 분석하고 거기에 속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탑다운이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평가된 좋은 종목을 많이 골라요. 그러다 보면 걔 어떤 산업 비중이 지금 있는 거지? 어떤 산업이 몇 찌개 나오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게 더 세련된 방법이다. 이제 보시면 돼요. 둘 다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사실. 뭐가 정답이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정답인데. 어찌됐든 우리 교재 자체가 요 방법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분석부터 볼 겁니다. 일단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을 사용하냐 그러면 탑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조금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할 거고요. 얘는 기업 가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업 가치가 아니고 시장의 수요 공급. 이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많으면 주가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질 거다. 우리가 수요라는 것은 산다는 거고 공급이라는 건 판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느 쪽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것만 들여다보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은 심리에 의해서 이제 또 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주가가 상한가 쳤어요. 또 뭐 하한가 쳤어요.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뭐 북한 관련주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가 갑자기 뛰잖아요. 미리. 기업 가치 상관없이 어떤 정치인이 막 부각되고 있다? 그럼 정치 관련주 막 뜨잖아요. 가치하고 상관없잖아요.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차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얘는 가치보다 거래량이 활발하다는 것은 이게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많이 매매를 하니까 이게 좋은 거고 또 가격 변화 이걸 살펴가지고 수요 공급을 예측하겠다. 뭐를 보고? 차트를 보고. 왜냐하면 차트는 반복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또는 행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술적 분석은 옛날에 움직임이 또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미리 이제 예측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이제 기술적 분석. 그럼 이제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요거 이제 따로 다룰 거고요. 지금부터는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경제 분석부터 볼게요. 그것도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자, 경제 분석 이제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주가를 올리는 거냐 떨어뜨리는 거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제일 먼저 GDP. 이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래서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이제 시장 가치를 다 합산하는 거죠. 재화, 상품이죠. 용역, 이제 서비스. 한 나라 기준으로 국적하고 상관없이. 네, 이건 그냥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GDP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냐, 경제력이 강하냐, 안 하냐, 이거 다 GDP로 본단 말이에요. 그 GDP가 한 나라의 경제력, 경제 성장률. 우리 경제 성장률도 GDP 증가율이거든요. 국민소득, 이런 걸 다 이걸로 지금 평가하죠. 근데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더라. 깊은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요거. 그럼 GDP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론적으로 봤더니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더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명목. 여러분 지표들은 대부분 명목 지표가 있고 실질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봐볼게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유사하다.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명목은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실질하고 물가 상승률 합한 걸 명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명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명목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가 몇 %다 이렇게 뭐 2%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건 명목인데 이 실질은 눈에 안 보여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제 물가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에서 물가를 빼야 실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요거 또는 요거와 요거의 합. 이거 전혀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데 월급을 받아요. 급여가 만약에 요번에 올랐다. 100만 원에서 만약에 200만 원. 좀 이제 과격한데 하여튼 급여가 올랐어요. 근데 그거 명목상으로 오른 거지만 물가가 더 올라가면 실질 급여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질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관계가 있다. 뭐 계산 문제 난 적은 없는데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실질이 만약에 10%고 물가가 5%면 이론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한 15% 정도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이자율과 주가의 관계를 봐볼까요? 이자율이 금리죠, 여러분. 경제를 파악하는 지표 중에서, 개별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금리예요, 금리. 금리는 정말 파괴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줘요, 여러분. 각종 자산 가격에 다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금리인데, 일단 이제 주가에 초점 맞춰서 결론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자율과 주가는 무슨 관계다? 역외관계입니다. 역외관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져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고. 여러분, 채권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채권은 무조건 반대라고 그랬죠?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금리 하락, 가격 상승. 주가도 그래요, 여러분. 금리하고 대부분의 자산 가격은 역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져서 부동산 투자가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는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에 다 영향을 주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렇게만 여러분 판단하면 돼요. OX 있죠? 자 이제 소비에도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 우리 이제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자, 지금 이자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저축하면 이자가 많이 붙을 거야. 그래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금리가 높으면 미래 소비를 이제 선호한다. 그래서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리고 저축이 늘어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방향만 일단 보면 되죠. 다음에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기업도 여러분 자기 돈이 없으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려서 이자 갚는 거하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하고 이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말이 좀 어렵죠. 자본의 한계 효율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단위 늘렸을 때 들어오는 수익. 그게 이제 한계 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높으면요. 기업들은 어떻게 의사결정하겠어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비싸게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 수익성이 악화된다. 왜? 여기서 수익 내가지고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은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자본의 한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본의 한계 효율이 남는 돈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자 갚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투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저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이제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런 뜻이고, 국내 총생산. 이거는 이제 경제 규모니까 총생산이 증가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 수요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며 이참에 이제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공장도 새로 짓고 기계도 새로 도입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 많아지니까 이자는 올라갈 거다.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이제 물가 상승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기대치, 그게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데 이건 무조건 정의 방향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의 관계예요. 예,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금리가 여러 군데 영향을 주고 그럼 금리가 이러이러해서 또 예, 주가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 사지선다로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런 걸 좀 바꾸면은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예, 표현이 잘못된 거. 이번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볼게요. 물가 상승과 주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주가에 긍정적일 것 같아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이게 무 자르듯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 이렇게 보면 지필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지필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긍정적 요인도 사실 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재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거부터 봐볼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상승하는 거. 여러분 물가가 하락하는 걸 영어로 디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다?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시장 가봐야 살 게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바구니가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 이게 다 인플레이션이다. 자, 명목 여기 또 나왔어요, 여러분. GDP도 명목과 실질이 있고 임금도 명목과 실질 임금이 있듯이 예, 이자율도 우리 교재는 요건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명목과 실질. 요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GDP도 그렇고 임금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물가를 고려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실질과 물가 상승률에 합의되는 겁니다. 이걸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피셔 효과 또는 피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피셔 방정식. 그러면 요거 간단하지만 얼마든지 계산 문제 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금하려고 하는데 예금 금리가 만약에 5% 많이 주는 거지만 5%인데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주고 요걸 줬을 때 요걸 찾아낼 수 있냐? 요걸 찾아낼 수 있냐? 왜? 우리는 요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7%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이 7%면 5% 이자 받아봐야 돈의 가치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 금리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는 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실질 금리.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거기에 따라서 요 관계로 이제 계산 가능하죠. 이걸 이제 피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피셔란 이제 경제학자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미치는 효과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를 어떻게 예측하냐 사람들이 얼마로 보고 있냐 물가 상승률을 그걸 더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셔는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면 물가가 1% 이렇게 올라갈 거를 이렇게 기대하면 이자를 1% 더 줘야 저축을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만큼 요게 따라가 올라줘야 그래야 요게 고정되니까 실질 이자율이 고정되니까 1대1의 관계로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렇게 정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 그게 피셔의 주장이에요.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면 명목금리도 반드시 그만큼 상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야 실질금리가 불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우리가 명목 실질 따질 때 이게 영향을 주니까 그걸 이제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주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에 대한 보상 요구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금리하고 주가는 역외관계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건 좀 간접적이죠. 일단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주가 하락 이렇게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다. 자, 요 밑에 요 내용은 뭐냐면, 자, 사람들은 여러분,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요. 다 경제활동하면 여러분도 기대하잖아요. 물가가, 임금 협상할 때도 연초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노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이제 사적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이제 노조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상으로. 그게 이제 기대하는 건데 꼭 나중에 가면 기대만큼 변하는 게 아니죠. 실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3%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가 만약에 5% 올랐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올랐잖아요.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 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자산, 이걸 화폐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화폐성 자산 안에는 화폐성 실제, 이게 여기 순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화폐성 자산하고 화폐로 이제 평가되는 부채, 그 차를 말하는데 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물가 상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생각보다 화폐성 자산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누가 손실을 보냐면 채권자가 생각보다 손실을 보고 채무자가 이득을 보게 돼 있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자고 채무자는 갚아야 되는, 빌려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이제 갚기로 했다. 그런데 100만 원의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 빌린 사람은 나중에 갚을 때 좋은 거고 갚을 때. 그리고 받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설명 잘 드렸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돈 빌려준 사람이 손실,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나중에 100만 원 받아봐야 쓸 게 별로 없으니까. 갚는 사람은 이득. 근데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반대가 된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시장적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보다. 근데 빌린 사람이 더 좋아지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이제 출제가 가능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발생하면
실질 주식 투자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왜 그러냐.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일단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익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팔았다? 그럼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건 만들 때 들어간 거 그냥 쉽게. 그리고 남는 게 이제 이익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매출액이 커져요. 그런데 이 물건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품 같은 거는 구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이 원가는 그 실제로 구입한 금액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치로.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고 가격은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계적으로. 그럼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돼갖고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니까 법인세. 그럼 세금 부담이 많아져가지고 결국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주주 부가 유출된다. 안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말,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실제보다 이익이 과대 표시가 되게 돼 있다. 왜냐면 요게 커져서 요거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주주부 유출. 또 투자자들이 여러분 물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원할 거 아니에요. 물가에 대한 보상을 이제 바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싸게 사야 수익률이 나니까 자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싸게 살려고.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세금 내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고려하고 나면 실질 투자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에서 10% 수익을 냈더라도 이제 물가를 이렇게 고려해 보면 그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주식에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일단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네, 이제 환율로 넘어가서 이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환율도 이참에 이제 확실히 챙겨 놓으세요.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니까 두 통화 이제 교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통화가 달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이렇게 표시하죠, 환율이.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계속 변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환율 상승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달러 1,000원. 우리나라는 달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달러 시세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 그러니까 달러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라는 것은. 그러면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이렇게 커졌다. 이게 상승입니다.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이게 500원이 되면 환율이 하락한 거고요. 그러면 환율 상승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가만 보면 달러가 강해진 거예요? 원화가 강해진 거예요? 달러가 강해진 거죠? 달러가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평가 절상, 강세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원화가 평가 절하. 이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 그러면 달러가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달러 가격이 비싸졌다. 달러 평가 절상 또는 강세, 원화 평가 절하 또는 약세.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뒤에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여러분 이전보다 수출이 잘 됩니다. 이전보다 수출이 잘 돼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물건이 싸다고 느끼고 많이 수입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만약에 2,000원짜리 한국 물건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할 때 환율이 1,000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물건이 2,000원이면 2달러에 판매가 되겠죠? 달러로 환산하면.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돈이 반토막 난 거거든요. 달러가 2배가 된 거. 그러니까 1달러만 주면은 2,000원짜리 우리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싸졌잖아요, 여러분. 2달러 가지고 한 개밖에 못 샀는데 우리 물건 2개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 물건 이제 직구하는 거죠. 해외 직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저렴하다고 느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데 이제 외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가에 초점 맞춰서 그러면 환율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 주가를 올리는 거냐 떨어뜨리는 거냐? 이거는 원래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 여기 한번 봐보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무슨 뜻이다? 예, 달러 가치가 강세, 원화 가치가 약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우리 수출이 늘어요. 수입은 감소하고. 왜냐면 우리가 반대로 달러로 물건 사올 때 비싸니까 덜 사는 거예요. 수입은 감소, 수출은 증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니까 우리 같이 이제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그래서 주가 상승을 갖고 와요. 수출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말고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국인들은 원화를 보유하는 걸 환손실로 보는 거예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환이익이니까 외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원화로 투자하는 거니까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투자해 놨는데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손실 보니까 주식을 처분하는 겁니다. 정시자금이 어떻게 된다? 유입된다? 유출된다? 유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예, 환손실을 예상해가지고 자금을 뺀다. 그러면 주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 양면성이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예, 환이익, 환손실 이렇게 유동성 자금 측면에서는 정시자금이라고 불러요. 유입이냐 유출이냐 유출돼서 부정적 측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입장에서 요 입장에서.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일반적으로 보면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 두 번째 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방향으로 보면 환율 상승, 주가 하락. 환율 하락, 주가 상승.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거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투자하니까 우리도 미국 주식 컴퓨터로 주문해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역여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반대잖아요.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총 정리를 해볼게요. 환율의 영향. 자, 환율이 변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네 가지 측면 볼게요. 가장 핵심은 수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지금 환율이 상승했다.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우리 물건이 싸져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려고 한다. 수출 증가입니다. 그리고 물가에도 영향 주는데 우리도 어째 외국 물건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유도 사들여야 되고 원자재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달러로 물건 사올 때 우리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입품 물가 상승. 이건 좀 부정적이죠. 이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은 좀 전에 유출되냐 유입되냐 했을 때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들고 가면 원화를 들고 가는 건데 원화 보유하면 환손실 나니까. 그래서 유출. 그리고 외채 상환 부담 증가. 왜 그러냐면 달러를 이렇게 빌려온 기업들은 나중에 갚을 때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달러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이 달러 가치가 세진 거니까 부채가 늘어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달러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한다, 유출된다, 물가 상승 요인이다, 수출 증가 요인이다. 예, 요거를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환율 하락은 다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율이 주식시장에 영향 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여러분, 이제 정부가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요 관리 정책을 이제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이걸 이제 어떤 교재에서는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 통화 정책.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정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 있죠?
정부가 나서는 거, 이거는 한국은행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금융정책은. 근데 재정정책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이 두 개입니다. 정부 지출하고 세금 올리고 내리고. 이걸 재정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냐, 공무원 더 뽑냐 이런 거예요. 또 세금을 깎아주냐 올리냐, 요걸 조절해서 경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 이제 수요 측면을 변화시키는 정책. 이게 재정정책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경기를 조금 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정책을 펴야 되냐면 적자 예산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세금은 적게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게나 기업들이 쓸 돈이 많아지니까 세금을 내리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 재정은 마이너스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적자 정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가게들은 균형을 맞추거나 흑자나는 게 좋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균형 재정이 가장 좋은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적자 재정, 흑자 재정 이걸 가져가요. 근데 이렇게 적자 재정을 가져간다는 건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쓰고 덜 걷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니까 주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면 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정부가 여러분 많이 써야 되는데 세금은 적게 걷었으니까 그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도 돈을 빌려야 돼요. 국채를 발행하거나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차입이 이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재정 적자 정책을 피면, 그러면 정부가 차입을 많이 하면 시장 금리가 뛰어요, 여러분. 시장 금리가 돈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의 차입 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놔가지고 민간이 자금 조달하기가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경제학에서 구축 효과라는 말 쓰죠. 구축 효과. 위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게나 기업이 참여 못하게 위축시킨다. 이런 부작용이 이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정책 가볼까요, 여러분? 금융정책. 요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중에 돈을 풀었다, 흡수했다 이렇게 통화량 조절하면 이제 금리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경기를 조절하는 거다. 근데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죠. 여기도 요거고. 반대로 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쓸 돈이 많아지게끔. 그러니까 돈을 풀면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 하락하니까 금리가 떨어집니다.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이 철철 넘치니까 금리는 떨어져요. 그러면 투자 소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금리 낮으면 저축 안 하고 지금 쓰고, 기업도 이참에 적은 비용으로 돈을 차입해서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이게 경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완벽하냐? 얘도 반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을 유발해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상쇄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재정정책을 동원하면 무슨 부작용? 뭘 걱정해야 된다? 구축효과. 금리를 올려가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끔. 금융정책을 동원하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는데 무슨 부작용?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이 와도 이제 경제는 풀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돈을 찍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지만, 여러분 우리 돈 갖고 계시죠? 이렇게 지폐 보면 한국은행 건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 찍는 거는 조폐공사가 찍지만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들하고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거고, 산 만큼 채권을 산 만큼 돈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그만큼 돈이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또는 지급준비금 이걸 변경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금하면 은행이 그 예금을 갖다가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자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100% 다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예금 찾겠다 했을 때 현금이 없으면 우리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활용 못하게 묶는데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또 한국은행이 직접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죠. 이런 세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금융정책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만들 때 요거는 금융정책.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세제 변화하는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는 재정정책 수단이거든요. 금융정책 수단이 아니고.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경기 순환과 주가. 경기가 좋을 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땐 주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제 그걸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장기 추세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왜 그래요? 인구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GDP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GDP 여러분, 실질 GDP가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걸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경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하면서 움직이죠. 변동하면서. 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 요걸 이제 한 사이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기다, 순환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요걸 분석할 때 4단계로 나눠서 분석,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2단계로 나눠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걸 분석할 때 이국면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4개로 쪼개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이국면으로 나눴죠. 여기가 정점이고 여기가 바닥일 때 이걸 뚝 잘라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거를 확장국면 또는 상승국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수축국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요걸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또 정교하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 예, 그 정도만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요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한 사이클이 짧냐, 기냐, 여기에 따라 또 단기순환, 중기순환, 장기순환,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이 있는데요.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요 말을 좀 살펴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고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이거는 단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말 나오면 기업의 재고, 증강, 이런 말 나오면 단기 순환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근데 설비 투자 있죠? 기업이 설비 투자. 기업이 설비 투자를 교체하는 거는 통상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 근데 10년은 중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 순환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뭐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 뭐 4차 산업혁명 확 변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장기 순환에 영향을 준다. 네, 요거 이제 연결시키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에 따른 주식시장. 근데 요거, 주가는 경기보다 먼저 신호를 내보낸다. 선행지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기에 선행한다. 요게 그 얘기예요. 경기 후퇴가 지금 예측되면, 아직 후퇴하지 않았는데 경기가 이제 꺾일 거야. 그러면 주가는 먼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먼저 약세로 전환되고,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거야. 지금 안 좋지만 이제 좋아질 것만 있어. 그러면은 주가는 먼저 강세로 전환되더라. 선행한다. 추가 설명 필요 없죠? 자, 조금 남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예측 방법.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앞으로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예측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못 맞히더라도. 그래서 예측 방법이 다양한데 우리 교재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걸 이제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사지수 또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영어로 이제 BSI라고 불러요, 여러분. BSI. 자, 요건 뭐냐면 기업가들한테, 경제 주체 중에서 여러분, 가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고 기업들 있죠? 기업들한테 설문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로 보냐,
나빠질 거로 보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치로 작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여러분. BSI 설문조사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했냐, 부정적으로 답했냐. 그러니까 전체 응답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뭐 10개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7개 기업은 긍정적으로 받고 3개 기업은 부정적으로 받다. 그러면 그걸 수치를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퍼센트를 내기 위해서 100을 곱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걸 빠뜨리면 안 돼요. 100을 더해줘요. 계산할 때. 왜냐면요. 이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답하면 이거 마이너스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답하면 100% 나오고. 그러면 마이너스 나오는 걸 없애기 위해서 디폴트 100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치는 0에서 200이 나와요. 0에서 2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00을 더해줬기 때문에 0에서 200. 다 부정적으로 답하면 0. 다 긍정적으로 답하면 200이에요. 반반이면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계산하는 거 봐볼게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20명 CEO들한테 물어봤다. 기업가들한테. 그랬더니 13명이 긍정적?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BSI 수치는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야 돼요. 20분의 13-7 곱하기 100 더하기 100. 그러면 이게 130이 나옵니다. 130. 그러면 100보다 크잖아요. 여기 긍정적으로 답한 게 많으니까 경기는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요. 100보다 크면. 이 계산도 문제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이거 0에서 중간값이 100이고 최대치가 200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는 퍼센트고. 이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럼 반반이에요. 긍정적, 부정적이 반반 답했으면 100이 되겠죠. 이걸 경기 전환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100보다 작으면은 이게 경기 이제 하강 국면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으니까 수축 국면으로 보는 거고 여기 있으면 수치가 이게 이제 상승 국면이다. 확장 국면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상승 국면, 100보다 작으면 하강 국면, 100이면 경기 전환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80이냐, 90이냐, 이 다 경기 하강 국면으로 해석해요. 이게 더 심한 거냐, 이게 더 심한 거냐, 그거 안 따집니다. BSI는 80이 경기 하강이 심한 거냐, 90이 심한 거냐, 이거 안 따져요. 심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판단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경기 종합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우리 이제 통계청에서 이거 발표하고요. 한국은행 사이트에 이제 이게 있는데, 통계청 사이트에도 있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왜냐면 그 경제를 파악하는 지표들이요,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주가 같은 건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후행 지표도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동행 지표도 있어서, 그걸 구분해갖고 이제 작성을 하고, 근데 이거는 매월 이제 나오는데, 전월입니다, 전월. 전월 대비 증감률. 퍼센트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안 나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오는데, 만약에 플러스 퍼센트로 나왔다? 되게 쉽죠? 더 늘었으니까 경기 상승 국면이다. 마이너스 퍼센트?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이렇게. 퍼센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범위가 없어요, 여러분. 뭐 50%면은 상승, 뭐 40%면 하강, 이런 게 아니에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데 BSI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BSI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국면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폭까지 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BSI가 71대하고 81대하고 그게 어떤 게 하강이 더 심한 거냐, 그거 판단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진폭이나, 이게 다른 말로 속도.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플러스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게 10% 나온 거하고 20% 나온 거는 당연히 다르죠. 이게 상승 속도가 가파른 거죠. 20%씩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쪽이 속도가 빠른 거죠. 하강 속도가.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 속도나 진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종합지수다. 종합지수. BSI는 요건 알 수 없다.
네, 지금 첫째 시간은 경제 분석을 주로 다뤘죠, 여러분. 경제 분석. 여기서도 이제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복습 철저히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